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중앙경찰청의 본관 건물 앞.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청 정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던 외국인 여성들의 난동에 캐나다 경찰청장까지 나와 한숨을 쉬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양복을 입은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호루라기를 불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남성의 호통에 외국인 여성들은 어쩔 줄 모르더니 갑자기 길거리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 경찰들과 한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경찰청에서 여성경찰팀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로제라고 합니다. 경찰 경력이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은 저는 얼마 전 캐나다 경찰청의 지시로 뜬금없이 한국으로의 견습 출장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약 5년 전부터 몇몇 교통 관련 부서의 경찰관 분들이 한국의 교통관리 시스템이나 도로 통제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수습 출장을 간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캐나다보다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서 굳이 배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지내라는 견습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저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성 경찰팀의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로버트 씨를 설득하지 못했고 그렇게 약 2주 뒤 한국으로 1년 동안의 견습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견습 출장의 리더를 맡게 된 안나 씨는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고 오히려 캐나다에서 여성 경찰로 근무하는 것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짓이라며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한국에 대한 극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와 동기들은 안나 씨의 말에 코웃음을 쳤고 캐나다보다 한국이 훨씬 떨어진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단호한 표정을 보였지만 견습 리더 안나 씨는 알 수 없는 미소만 보일 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처음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와 동기들은 모든 입국 심사가 끝나고 공항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캐나다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어째서인지 캐나다 공항보다 훨씬 쾌적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고 심지어 캐나다 공항에서는 상당히 자주 보이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통행을 막고 돈을 가져가는 범죄 조직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비 근무를 잠시 맡았었던 캐나다 공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캐나다 공항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물건을 팔고 사실상 돈을 훔쳐가는 범죄 조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눈살이 찌푸려지는 범죄 조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물론 캐나다에서는 매우 흔한 공항 경비 경찰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아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평온함마저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쇼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여행 자체를 편안하게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동기들도 한국 공항의 평화로운 모습에 한국이 이 정도의 선진국 치안을 가진 나라였나라는 사실에 당황한 것 같았고 안나 씨는 그런 저와 동기들의 모습을 보더니 벌써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냐는 말과 함께 한국의 공항에서는 시민의식이 높은 한국인들의 치안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섣불리 범죄를 저지르지는 못한다며 뿌듯한 미소를 보이더군요. 캐나다 공항에서 경비 근무를 할 때에는 치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와 같은 경찰들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며 5인 1조로 다니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인자한 표정의 경찰관분들만 계실 뿐 캐나다에서처럼 다소 거부감이 느껴지는 삼엄한 경찰 무리가 보이지 않아서 뭔가 여행을 하기에도 더욱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따로 있었는데요. 견습 출장의 리더를 맡은 안나 씨는 이제 곧 저희가 출장 근무지를 배정받게 될 한국 경찰관분이 오신다고 했고 일단은 공항 출입구 쪽에 있자며
저희를 데리고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의 출구로 나온 순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시설물에 눈을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공항의 출입구 쪽에 있던 그 시설물은 손잡이에 손을 넣고 당기면 강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건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지나가기만 하면 온몸을 감싸는 바람이 나오는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당황하고 있던 그때 저를 지켜보던 안나 씨는 한국 공항은 외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들을 배려해 몸과 여행 가방에 짐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소독을 해주는 소독용 에어건을 설치해 놓는다며 직접 에어건을 사용해 여행 가방과 옷들을 세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와 동기들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나 씨가 에어컨을 작동하자마자 작은 물줄기와 바람이 함께 나오더니 정말로 몸에 묻어있던 먼지들이 가볍게 씻겨나가 제거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행 가방까지 간단히 씻을 수 있는 한국 공항의 공용 인프라 시설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에 자신들도 해보겠다며 겉옷을 벗거나 여행 가방을 열고는 옷들을 하나하나 에어건으로 씻기 시작. 안나 씨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입고 있는 옷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만 호들갑들 떨라며 폭설을 터뜨리더군요. 사실 캐나다에서는 현재 극심한 단수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샤워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제가 근무했던 캐나다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에어건이 없어 근무 중 먼지나 음식물이 제복에 묻으면 어쩔 수 없이 모아두었던 빗물을 사용해 씻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심지어 안나 씨는 한국은 산이 많은데 그러한 산의 출구에 이러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캐나다의 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시설들을 휴대폰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 다소 후진국이라기에 생활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견습 출장을 각오했었는데 오히려 한국은 캐나다보다 훨씬 살기 좋은 이러한 공용 편의시설들이 공항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항뿐만 아닌 길거리 전체에 도보 통행자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 동기 중 한 명이었던 엘버리가 방범용 호루라기를 불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깜짝 놀라 대체 무슨 일이냐며 동기들과 함께 그녀를 따라갔는데요. 엘버리를 따라 공항 출구의 끝에 도달한 저는 뛰어왔던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엘버리의 뒤로 보이는 장면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주인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고 실제로 엘버리는 캐나다 공항에서의 근무 교육을 받은 대로 즉각 도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며 이곳으로 뛰어왔던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길거리에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나 자동차, 심지어는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전자동, 킥보드가 단 10초만이라도 방치되어 있으면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이동수단 도난 범죄가 하루에도 9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한 사회적 문제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유동인구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공항의 출구에 승용차 수십 대와 오토바이들이 시동이 켜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당황스럽게도 저와 동기들만 주위를 경계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제일 먼저 뛰어왔던 엘버리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분명히 이미 도난당한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방치되어 있던 것이 분명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5분이 지나도 그 누구도 시동이 걸려있는 오토바이 근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시동이 걸려있는 오토바이의 옆에 바짝 붙어있는 저와 동기들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요. 저는 곧바로 그에게 오토바이의 주인이냐면서 오토바이가 도난당한 채 이곳에 버려져 있던 것 같다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시동까지 걸린 채 방치되고 있던 것이 그 증거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성분은 제 말을 듣자마자 작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건 자신의 오토바이고 공항에 물건을 배달해 주려고 잠시 들린 것이라며 그 누구도 오토바이를 훔쳐가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는데요.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엘버리와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로 넋을 놓고 말았고 그런 저희를 지켜보던 안나 씨는 아직도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냐며 저희를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군요.
안나 씨는 한국에서의 경우 배달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것과 함께 남의 것을 훔쳐가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시동이 걸린 길거리의 오토바이는 자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한국에서는 높은 시민의식과 발달되어 있는 치안 방지 시스템으로 상점의 도난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발 마음을 놓고 한국을 받아들이라는 충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시민의식이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만약 캐나다에서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다면 단 3초 만에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가 사라졌을 것인데, 캐나다와 한국이 이렇게나 시민의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라는 좌절감까지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캐나다에서는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훔쳐가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데,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는 한국 공항의 안전한 치안에 그만할 말을 잃어버렸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의 안전한 치안이 조성되어 있는 나라 같았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남의 것을 전혀 탐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시민의식이었죠. 캐나다에서는 1년에 10번씩 캐나다 시민은 물론 도난 범죄 이력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길거리 상점의 물품을 제발 그만 훔쳐가라는 공개 정책 강의를 몇 번이나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캐나다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심 있는 시민의식을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안나 씨는 한국에서는 도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치안 때문에 공공시설들의 공용 인프라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현재 캐나다에서 공용시설들의 인프라가 열악한 이유는 발전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캐나다인들의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설명까지 해주시더군요. 듣고 보니 진짜 후진국은 기술도 시민의식도 부족한 캐나다인 것 같았고, 그때부터 저와 동기들은 최근 캐나다 경찰청에서 한국으로의 견습 출장을 왜 보내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의 삶은 캐나다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길거리의 평범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이런 안전한 나라에서 경찰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너지 나간 채 공항의 시설물들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자동차의 경적 소리와 함께 한 한국인 남성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진안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의 견습 출장을 담당하게 된 지역 경찰관 분이셨고,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 근무를 하게 될 근무지로 가자는 요청에 저와 동기들은 그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국의 놀라움에 신난 저는 지원 씨에게 다소 어색한 한국말로 한국의 공항에서 보았던 신기한 장면들을 말씀드렸고, 지원 씨는 캐나다의 심각한 도난 문제에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니 안심하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런데 약 20분 뒤 동기들과 한국에서의 수습 근무지에 내린 저는 눈앞의 광경에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경찰서 정문의 바로 옆에는 안전중고거래라는 영어 안내문과 함께 몇몇 외국인들이 서로 간에 물품을 주고받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차에서 내린 동기들도 그 장면을 보자마자 헉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의 중고거래였지만 멀리서 보면 그 상황은 훈훈함 그 자체였고, 심지어 중고거래를 했던 외국인들은 서로 친해진 것인지 휴대폰 번호까지 주고받고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경찰서 정문 바로 옆에 이러한 중고거래 장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한 저의 모습을 확인한 지원 씨는 한국에서는 요즘 중고거래가 일상처럼 여겨질 정도로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인데,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경찰서 바로 옆에 이러한 안전거래 장소를 만들었다는 믿지 못할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저와 동기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중고거래를 길거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범죄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놀라움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한국처럼 인터넷 중고거래가 인기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중고거래의 특성 때문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물품을 모르는 사람한테 뺏겼다거나 거래 장소에 갔더니 더욱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피해 신고만 나날이 늘어갔는데, 한국은 이러한 범죄 피해가 전혀 없는 듯 오히려 길거리의 중고거래가 인터넷보다 더욱 인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지나시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편하게 중고거래를 해도 관련된 범죄 피해 신고는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배려해
이러한 치안이 보장되는 경찰서 바로 옆에 안전중고거래 쉼터를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 안전중고거래 쉼터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긴급 버튼마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중고거래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포장용 상자까지 놓여 있어서 더욱 신기했어요. 말 그대로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거부감 없이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편하게 거래를 하게 되는 일종의 도움받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했던 안나 씨도 자신이 잠깐 한국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물품을 거주지 근처에서 중고로 거래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긴장한 상태로 다양한 호신용품들을 챙겨갔었는데, 위험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한국인 지인들만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군요. 저와 동기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중고거래가 가능한 한국의 치안 인프라에도 매우 놀랐지만, 경찰서 바로 옆에 한국 거주 외국인들을 배려해 설치한 거래 장소 또한 더욱더 큰 충격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세심한 관광객 배려는 상상 이상으로 다가왔고, 최근 많은 외국인들이 왜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과 여행을 떠나고 심지어는 장기적인 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의 약 한 달간의 견습 출장을 마친 저는 바로 내일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동기들만 돌아갈 뿐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 거주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저는 곧바로 캐나다에서의 경찰을 그만두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비교도 되지 않는 편리한 삶과 쾌적함, 심지어 안전한 치안까지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에 제 선택에는 전혀 후회가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만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및 아시아에선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야. 그 다음은 비슷한데 중국 그리고 마지막이 한국이잖아. 어디선가 자신의 나라 일본이 최고라며 자랑스럽게 소리치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고 더 심한 건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며 한국을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더 심한 건 일본의 역사는 완벽하며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독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희도 정말 울화가 터집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꾹 참고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루시퍼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으로 일본으로 이사를 갔던 여성인데요. 최근 이 여성이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3개국을 거쳤는데요. 그런데 결국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루시퍼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을 때가 2000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때 나이 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일본을 자연스럽게 동경하게 되었고,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자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나이 30살 무렵 일본 교토 지역에서 회사의 대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거래처였던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한 과장이라는 사람이 일본 출장을 왔고, 한 과장을 본 루시퍼 씨는 한국인인 한 과장을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한 과장을 뒤로하고 몇 날 며칠을 보고 싶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 두 남녀에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뒤 5년이 지난 5살에 부모님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 넘어간 루시퍼입니다. 제 나이는 이제 35살이고 그 일을 만나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건 2019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상상도 안 해봤는데요. 저는 한국을 정말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불쌍한 나라이면서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 때부터 일본에서 보낸 저는 일본이 당연히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지. 일본의 문화는 당연히 아시아에서 가장 남다르고 가장 우수하면서 완벽한 문화라고 생각했고요. 일본인들은 언제나 올바르고 성실해서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중 제가 일본에 가장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음식 라면을 접하고 나서부터였죠. 어느 나라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과 특히 국물은 저를 사로잡기에는 너무 완벽했죠.
그리고 일본이 과거 강대국이었으며 한국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는 일본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서 내가 정말 일본에서 사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었죠. 한때 뉴스에서 다케시마를 두고 한국과 논쟁하는 걸 볼 때마다 도대체 한국은 왜 다케시마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 라고 한국을 되게 억지스럽고 중국보다 못한 수준 낮은 나라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성인이 되었고 교토에 있는 자그마한 회사에 격리로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제 능력을 알아봐 주시고 대리까지 빠르게 승진했을 무렵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그렇게 제가 싫어했던 한국인처럼 보이는 한국인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국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우러 온 박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기술을 배우려고 4박 5일간 출장을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본에 있는 5일 동안 우리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랬죠. 역시 한국 기술력은 많이 부족한가 보다. 한국에서 못 배우니까 일본으로 기술까지 배우러 오네라면서 어깨를 으쓱대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거래처의 박 과장은 저에게 와서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못 본 척하기는 좀 그래서 고개만 살짝 끄덕이면서 네 많이 배워가세요. 그랬더니 멋쩍은 듯 웃더군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일을 꼼꼼하게 잘했어요. 굉장히 성실하며 저희 회사 사람들까지도 잘 챙기는 괜찮은 남자였죠.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려고 하면서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자신의 일은 꼼꼼하게 하는 반면 남의 일에는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 사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같이 있는 5일 동안 좋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한국 사람은 위험하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항상 냉철하게 그 남자를 상대했죠. 그렇게 5일이 지났고 그 남자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후부터 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거래처 한 과장이 머릿속에 맴돌고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내가 잠깐 미친 건가 싶었죠. 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더 맴돌았고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이번에 봤던 한국 남자는 어머니가 알려주던 한국인과는 정말 다르다고요. 어머니는 과거의 한국인들은 정말 더럽고 문화 수준은 일본과는 차이가 심하고 그들이 먹는 것 또한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며 한국에 갈 시간에 이번 연휴에 다른 걸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본 것과 들은 말이 너무 달라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일본의 연휴가 찾아왔는데요. 한국을 한번 가볼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한국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죠. 공항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엄청난 규모와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그런 공항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은 일본 공항이랑 비교하기에는 규모도 훨씬 거대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후부터 최신식 시설에 한국의 공항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집중시킨 건 공항이라고는 생각 못할 깨끗함과 빠른 입출국 절차가 정말 좋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일본은 까다로운 입출국 절차로 많은 일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이런 인천공항의 관리에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무언가에 홀린 듯 가보니 눈앞에 무수히 많은 식당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보다 더 놀라웠던 건 다들 짐가방을 놓아두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물건을 멀리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공항으로 걸어나갔는데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처음 보는 신기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볼 수 있었는데 바닥 레드등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모습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중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지하철인데요.
서울 인구는 1천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역은 총 300여 개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알고 있기에 속으로 분했지만 한국은 정말 대단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 지하철이라고 하면 사실 일본 도쿄를 가르쳤지만 서울 지하철은 가격까지 저렴해서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봤을 때 정말 안타깝고 인정할 수 없지만 도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은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협력체 회사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휴 기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거래처 회사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던 와중 누군가 내 뒤에서 말을 걸더군요. 돌아보니 그 남자였어요. 혹시 일본 교토에서 본 루시퍼 대리님 아니세요? 라며 남자가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는데 반가운 마음은 숨기고 꾹 참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들렸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는 식사 안 했으면 식사하러 가자고 권하더라고요. 마침 자기도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면서요. 그렇게 어떤 한 허름한 식당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 반찬들과 양념갈비, 냉면, 한국에서 별미라던 식혜까지 일본에서 먹었던 음식들과는 맛 자체가 달랐어요. 그 남자와 잠시나마 함께하며 느꼈던 듬직함과 따뜻함,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 공항에서부터 접할 수 있었던 최첨단 시스템들.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휴가 기간이 끝났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일본에 도착하고 저는 지인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 먹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생각한 것보다 대단한 나라야. 정말 알수록 멋진 나라였어. 나는 공항에서 화장실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 한국 화장실은 아이들을 배려한 유아 전용 칸, 산모 전용 칸, 심지어 파우더룸까지 있는 화장실은 신세계였어.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음식이었어. 한국 식당은 정말 친절했는데 길거리 음식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서 먹을 때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고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도 그들은 계속 뭔가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내가 편견으로 가득했기에 한국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식당 안에서의 한국인들의 풍경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마지막 날에 박 과장님하고 한강 다리를 걸었는데 거기서 보는 야경은 정말 대단했어. 서울은 살면서 한 번은 가봐야 하는 도시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어. 그렇게 저는 박 과장과 사귀고 한국과 일본 국제 연애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거래처 남자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봤던 아름다운 서울, 저는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이었던 그이가 지금은 차장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보던 제가 지금은 한국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 한국을 더 알고 싶어 역사관도 가고 역사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독도는 한국 땅이 맞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본인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 가족을 보러 일본에 가면 일본 건물이 한국에 비해 많이 낡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제 사연을 많은 분들이 볼 텐데 지난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을 좋아합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 외국인 여성 몇 명이 때를 지어 한국인 남자 한 명에게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곧 그 남자는 여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남자 옆에 있던 그녀의 여자친구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무릎 꿇은 남자친구에게 멀리 떨어져 서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주부사진 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에나벨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런던에는 미술관 공연장이 많아서 연극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회가 자주 열리다 보니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고 자랐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을 사진에 담고 싶었는데 먹고 사는 일에 매이다 보니 늘 꿈으로만 갖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어릴 적부터 사진을 찍었고 특히 티벳, 몽골, 인도 등 불교 영향을 받은 부분에 큰 영감을 얻어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죠. 그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도 방문해서 전시회를 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리처드 기어를 보면서 늙어서도 사진 찍는 것을 멈추지 않은 모습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상관없이 사진 찍는 것은 하나의 다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동호회에 가입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서 지금의 동호회 회장까지 오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믿지 못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인 알버트 왓슨이 아시아 첫 대형 사진전을 한국에서 열기 때문에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에게 함께 한국을 가겠냐는 것이었죠. 사진전에는 그의 196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에 공개되지 않은 신작까지 다 공개한다고 해서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 한국행 티켓을 구하느라 난리일 정도였거든요. 알버트 왓슨이 런던에서 거주하다 보니 우리는 그의 소식을 더 빨리 알 수 있었고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사진전이란 의미 때문에 런던에 있는 회사들이 협찬을 엄청 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에게 항공권을 20장 기부하는 회사가 있었고 몇 가지 조건만 채우면 한국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죠. 사실 현재 저희 동호회 팀은 런던시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각자의 생업 때문에 개인 전시회를 열지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한국으로의 여행과 그의 전시를 보는 티켓을 무조건 받아야 했고 결국 우리 동호회가 해내게 되었답니다.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들고 사진작가 명장의 최대 규모 전시회를 보게 된다는 설렘도 있어 복잡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유명 건물을 많이 만났던 우리는 한국의 공항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사진에 담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동호회팀은 한국의 일상을 사진에 담고 싶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을 탈 때부터 동호회팀은 어안이 벙벙해졌죠. 그리고 곧 모두 사진기를 꺼내서 연방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의 치안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공항을 나온 우리는 버스 정거장 앞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동시에 버스 정류소 표지판 아래에는 일렬로 늘어선 캐리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에 캐리어를 저렇게 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저것은 내 캐리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참 어이없게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짐을 두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되니 하나둘 캐리어의 주인들이 왔어요. 다들 자기 캐리어 옆에 줄을 서는데 암묵적으로 캐리어 순서가 줄 서는 순서인 것이었죠. 정말 아무도 훔쳐가지 않은 걸 보니 한국의 국룰인 셈이죠. 공항 리무진이 도착하고 우리도 버스에 올랐는데요. 이후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공항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장거리 비행에 이미 찌들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인은 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준비를 단단히 해오더라고요. 동호회 팀은 버스 옆에 실은 캐리어도 분실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한국인은 버스에 앉자마자 목베개를 꺼내고 귀마개를 끼고 안대를 하고 잘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손엔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거든요. 잠이 들게 되면 누가 슬쩍 가져가도 알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가방을 들고 있는 채로 안대 끼고 귀 막고 잠들면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본인이 부주의했다는 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영국에서 어떤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는 여러 귀중품이 있었고 이 역시 돌아오니 귀중품은 싹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한국인들이 듣기에는 거짓말 같은 일이다 싶겠지만 선진국도 이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 물건을 가져갈 만한 여지를 두는 안 돼. 착용이나 잠자기 등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 안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동호회 팀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공공장소에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쉽게도 그냥 눈으로 찍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동호회 팀은 충분히 늦잠을 자고 서울 시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방에 사로잡은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진기였습니다. 아니 지하철에 무슨 사진기가 조그마한 큐브. 박스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들어갔더니 바로 증명사진을 찍는 기계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진이 나오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국에서는 증명사진을 찍는 사진관은 흔하지 않지만
약국, 도매점, 우체국 같은 곳에서 찍어줍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찍지 않고 상점 직원이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에 눈치껏 그곳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닌데도 비싼 사진값과 소매상점 물건까지 부담해야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이나 서비스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영국 구글 사이트에 증명사진 찍기로 검색해보면 사진 찍는 방법이 나오지. 사진관이 먼저 검색되지 않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증명사진은 지하철에서 바로 찍을 수 있었으니 우리 사진 동호회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증명사진이 길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다니 당황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 저에게 동호회 친구 라마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빨리 우리가 가려던 홍대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홍대에 도착한 순간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당히 규모 있는 사진관이 무인으로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외국어 설명이 있었어요.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니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증명사진을 찍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디자인 사진을 찍고 있었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증명사진뿐만 아니고 친구 간의 우정사진, 가족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라 우리가 도착한 연남동이라는 곳은 젊은이들에게 핫한 곳이어서 디지털 사진관이 많이 보였고 흑백사진, 투명 배경사진 등 컨셉을 조금씩 달리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진관은 밖에 줄이 100m나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사진 촬영 요금이 1만 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저렴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증명사진은 물론 여권 사진부터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사진까지 전부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자마자 10초 만에 증명사진이 출력되는 모습은 저와 동호회 멤버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저는 길거리에서 증명사진 인화가 가능한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죠. 우리는 디지털 사진 신세계 체험을 마친 뒤 서울 중심 도심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것이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 잘 찍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들 인스타 보면 정말 모두가 사진작가 아니냐 할 정도로 예술 작품 같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잘 찍는 한국 남자의 정체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잘 찍는 한국 남자는 그가 사진작가이거나 사진 관련 전공 학생이거나 그도 아니면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홍대의 젊은 거리 앞에 우리 동호회 팀도 사진을 찍고 싶어 한 명씩 한국의 도시 배경을 담은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러다 단체 사진도 한 장 찍자는 라마의 말에 우리는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죠. 보통 영국이라면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휴대폰을 들고 사진 찍어주는 척하다 도망을 갈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치안을 경험한 우리는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게 되었죠. 지나가는 커플이 있어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간단한 영어를 알아듣던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우리에게 얼굴만 나오게 할지 몸도 다 나오게 할지를 물어봤어요. 그냥 찍어주기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원하는 컨셉을 말해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런 최고의 찬스를 놓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때로 달려들어 점프를 하는 장면을 찍고 싶다고. 우리 모두가 땅에서 발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일단 해보겠다며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라마가 휴대폰 말고 자신이 들고 있는 캐논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그건 한국 일상을 담기 위해 특별히 라마가 영국에서 챙겨온 고가의 카메라였거든요. 저는 순간 라마의 팔을 잡았지만 라마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웃더라고요. 우리는 짐을 땅에 잠시 내려놓고 홍대 입구에서 다 같이 점프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점프 신호가 잘 안 맞아 여러 번 찍더니 급기야 땅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저 추억이 있는 사진이면 충분했는데 그는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듯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해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여자친구도 재촉하지 않고 우리 동작이 더 예쁠 수 있게 팔을 하늘로 올려보세요. 점프하고 나서 무릎을 90도가 되도록 구부려 보세요 하는 등
전문 사진가의 손길을 거치는 것처럼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10분 넘는 동안 사진을 찍고 나서 기진맥진해진 건 우리 동호회 팀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꽤 괜찮은 사진이 나온 것 같다며 캐논 카메라를 라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보다 더 선명하고 개성을 살린 사진이었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10분 동안 거리에 방치했던 가방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그대로 있었고요. 영국이었으면 우리가 보고 있었어도 최소 가방 1개 정도는 없어졌을 테니까요. 아무 곳에서나 찍을 수 있는 증명사진, 돈만 원이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사진관, 그리고 사진을 잘 찍는 한국 사람. 저는 알버트 왓슨이 왜 한국에서 최대 규모 사진 전시회를 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그의 사진전에 우리 동호회도 전시를 보러 갔는데요. 그처럼 사진을 오래 생각하고 연구해서 촬영하는 하이엔드도 좋지만 저는 한국처럼 사진이 대중화되어 누구든 쉽게 찍을 수 있고 잘 찍을 수 있는 평준화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저 같은 사진 작가의 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첫 한국 방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와서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하다는 종로와 제주도도 방문해보고 싶어요. 특히 제주도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렙니다. 제주도에서 전시회를 꿈꾸는 아마추어 사진작가 에나벨 씨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최근 한국에서는 사진전뿐만 아니라 연극, 미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유명 작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